그 첫 질문 해볼게요. 그 건진법사 전성배 씨 불과 몇 시간 전에 지금 특검이 드디어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그 어제 첫 소환 조사 받고 오늘 바로 영장 친 건데 검찰이 꽤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저요? 훅 들어가네요. 사실 이거는 예상돼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 건진법사에 대해서 이미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적이 있고 반려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특검이 지금 처음 불러내고 지금 되게 재밌는 게 김건희 그리고 이 건진법사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였죠? 우리 3명 불렀었잖아요. 아, 김예성. 김예성까지 네, 어제, 같이 동시에 동시에 조사를 불렀죠. 하고 네. 했다는 것도 상당히 상징적인 장면이었는데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사실 이 사람도 거의 입증이 돼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거의 입증이 돼 있는 문제고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 이제 이 사람 관련해서 띠지 문제가 지금 또 터져 나왔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띠지 문제가 딱 터지는 순간 아 영장 무조건 나가겠구나라고 사실 예측은 했었거든요. 네. 별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띠지 문제 진짜 좀 황당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검찰의 부실 수사를 좀 보여준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아니요 부실 수사가 아니죠. 조작 수사죠. 조작. 이거는 부실이 아니에요. 부실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남부지검에서 이제 이게 작년 12월이잖아요, 사실은. 네. 12월이었고 사실 그 시작은 그 퀸비코인인가? 원래 그 뭐 연사막 코인이라고 코인 수사를 하다가 건진법사한테 번진 거예요. 이제 본질은 원래 건진이 아니었는데 하다가 쭉쭉쭉 타고 들어가서 압색을 했는데 이제 집에서 돈다발이 발견됐고 그 중에 이제 뭐 1억 한 6천 중에 뭐 5천 정도는 이렇게 관봉이 있었는데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럼 남부지검이 당연히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친윤 신흥석 검사장 일부러 했다 보십니까? 아니면 좀 실수라 보세요? 그래서. 저는 실수일 수가 없다. 이건 실수여도 일부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증거를 발견을 하게 되면 이 증거를 그냥 돈다발이 있네 이렇게 이게 아니거든요. 봐서 돈다발이 있으면 이거를 보통 이제 봉인된 압수 그 봉투에 집어 넣어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그 마동석 씨 나와가지고 야 이거 여기 집어넣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처럼 그 압수하는 봉인지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 봉인하고 봉인 표시 스티커 찍고 거기에 도장까지 찍어놔요. 이게 개봉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나중에 수사 중간에 이걸 개봉할 필요가 있다 하면 그 개봉 과정까지 영상을 다 남깁니다. 그러니까 다 남기는데 이거를 우연히 돈이 얼마인지를 세기 위해서 띠지를 개봉을 했다? 돈이 얼마인지를 셌다라는 것도 우선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띠지에 얼마가 들어있다는 것도 기록이 돼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얼마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이 돈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띠지에 둘러져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돈이 얼마가 있건 이걸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근데 어떤 과정에서 이제 모르겠는데 돈을 세려고 이걸 세다가 띠지를 뗐고 띠지만 따로 버려버렸다. 이거 처음에 이게 발견됐다가다가 언론에 나왔을 때부터 언론에서 한국은행 관봉이고 표시 띠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수사를 하겠다고 와 있는 그것도 나라를 흔들었던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입이 들어와가지고 그 띠지를 버려버렸다. 우선 이게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가 띠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추적을 못했다는 게 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압수를 하기 전에 사진 다 찍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개봉할 때 기록 다 남깁니다. 그러면 이 돈 뭉치가 법정에서 증거력을 인정받고 증거 능력이 어느 정도 있냐는 차체에 두고 사진을 찍는 순간 그 관봉에 써져 있는 데이터들은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설사 띠지를 잃어버려서 나중에 증거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 같다 하더라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띠지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한국은행에 사실조회는 했어야 돼요. 이거를 못했다는 게 아니야. 안 했다는 거예요. 띠지를 잃어버려서 사진이 남아있을 텐데. 아예 그냥 안 한 거고 안 한 변명이 우리 띠지 잃어버렸어요. 이거지.
이건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된다. 지금 좀 약간 자리 늦으셨는데 예, 장윤선 감사합니다. 우리 정치 전문 기자님 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처음 보시죠? 예, 예. 구경 선배 대신 네, 오늘 오늘 진행. 나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아유, 네. 화이팅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바로 저 비서실장 설명회가 있어요. 아. 화수금 이렇게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이렇게 3실장 설명회가 이제 투명한 행정, 투명한 국정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하필이면 3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듣다 나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송구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강훈 실장이 네. 오늘 뭐라고 하시던가요? 비공개인데. 이건 오프로 그냥 백플이군요. 예. 네.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뭐 어쨌든 개관해서 뭐 그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로 76일이래요. 이재명 정부 시작한 지. 근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이고 왔더니 정말 뭐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컴퓨터도 없고 약간 지금 막 비상경제 TF 내일 뭐 회의 잡아주세요 하는데 위원이 누군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덤 폐허 이런 표현을 초창기에 이재명 대통령 썼었는데 이제 그 소회를 좀 밝히면서 이후에 국정 운영 전반적인 기조와 또 정책 과제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짧게 본인의 모두 발언하고 나머지는 이제 기자들 간의 질의응답이 좀 자유롭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제가 왔고요. 제가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좀 황당한 계약 있지 않습니까? 예, 원전. 네. 현대건설. 원전 체코. 체코 원전 다 떠나서 50년짜리 개혁을 이제 체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 몇천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웨스팅하우스에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온당한 계약인 거냐? 개혁 과정에서 무슨 혹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는가에 대해서 오늘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비서실장이 좀 검토해봐라라고 얘기를 해서 관련된 내용은 추가로 조금 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얼토당토 아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지금 보면 차마다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디테일이 살려있는 여러 가지 이상한 계약 관계들을 차제히 좀 한번 이재명 정부에서 다 한번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상한 예상 낭비 이런 거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웨스팅하우스에서 목걸이 산 거 있나 찾아봐야 됩니다. 거기도 센스가 있어요. 거기도 예, 가방 그렇죠. 또는 예. 목걸이 예. 주로 보석을 좋아해요. 보석 공부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예. 근데 저도 그때 이 체코 원전 가지고는 이제 출입하면서 사실 오늘 이 방송하니까 CBS, 경향, 한겨레 이런 데는 왜 시비만 거냐. 제 산업 출입할 때 CBS니까 시비를 네. 걸지. 오늘 조금 하시군요. 근데 약간 그런 식의 그러니까 용산에서 반응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강경선 그때 당시 2차관 같은 경우는 네. 용산에 산업부사관 있다가 옮겼잖아요. 바로 자리 옮겼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이게 원전한다 해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덮어놓고 뭐 반대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계약에 대한 그 외신하고 국내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전혀 접점이 없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외신에서는 사실은 원전은 미국하고 이제 프랑스 원래 네. 강국이 이쪽인데 그쪽은 수주 단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수출하면 거기가 인건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거의 도매급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인건비 그거 다 치우고 똔똔으로 가기 때문에 체코에 수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될 게 기자님들께서 절대 놓치면 안 될 게 지금 체코에 원전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웨스팅하우스에서 발목을 잡으니까 웨스팅하우스 이만큼 퍼준 거잖아요. 그럼 체코에는 안 퍼줬을까요? 그 부분도 저는 반드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원전 이거 기술 수출도 그렇고 소송도 많이 했는데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기본적으로 네. 웨스팅하우스는 사실 본인들이 해외에 짓는 원전이 없어요. 없어요. 네, 네. 그 단가 안 맞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프랑스 EDF 거기도 거의 안 지어요. 근데 입찰할 때만 붙는 거예요, 계속. 우리랑 이제 중동 쪽하고 동유럽 보통 여기서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원전 하나 지을 때마다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웨스팅하우스가 다 벌어가는 거 아니냐. 그거를 50년이나 해야 된다면 이 부당한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게 옳은 거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질문을 했는데 하여간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예. 좀 지켜보시죠. 우리 장 기자님 오시기 바로 네네. 직전에 저희가 관봉권 오늘 그 스티커 띠지 아, 그거 잃어버린 미스테리죠, 거 미스테리. 그거 예. 그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예. 이 결국 이제 그걸 계속 감찰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오늘 지금 감찰 지시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거 좀 이제 검찰 제가 이제 검찰 수사 부실이다 이렇게 했는데 변호사님이 부실이 아니다 조작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셨어요. 충분히. 이제야 감찰을 한다. 이건 예. 또 어떻게 저희가 아니 방송을 대검이 그동안 그냥 뭉갠 거 아닙니까 시체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새내기 여직원이 실수로 그 띠지를 싹 다 버려버렸네. 어머 죄송해요. 거의 뭐 이런 컨셉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가당키 난 얘기입니까? 앞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상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검사들 처음에 입직해가지고 그 관련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그 띠지 돈봉투 묶어가지고 돈다발 묶어서 이렇게 띠지로 묶은 다음에 거기에 은행 그 출납 직원이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반드시 계좌 추적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이걸 다 해서 버렸다. 이거는 사실상 그 신흥석 그 당시에 남부지검장 이하 지도부가 이거는 그냥 증거인멸할 결심을 하고 완벽하게 그냥 뭉개버린 거다. 따라서 특검팀에서 신흥석 포함해서 이거는 특수직무유기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수직무유기일뿐만 아니라 이거는 증거물을 훼손한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수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수사받아야 되는 거죠. 조금만 예. 기다리면 수사 지시라고 나올 거예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혹시 윤석열 비자금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일 당시에 특수활동비가 상당 부분 해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검찰이 자기들이 뭔데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거를 증거를 인멸해가면서까지 감춰주고 싶은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그럼 결국은 자기네들의 허물일 수밖에 없거든요. 검찰이 받았던 특수활동비가 건진에게 넘어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그렇죠. 봐요. 예. 예. 특활비 아니고서야 한국은행이 그쵸. 일반 그 평범한 시민들은 접근 불가예요. 5천만 원짜리 관봉권 우리 처음 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얘기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 누구죠? 그 국무총리실에서 관봉 처음에 고발했던 갑자기 제가 그 조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양심 고백했던 그 내부 고발자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분 때의 돈 묶는 패턴하고 바뀌었다, 달라졌다. 그리고 겉에 바코드까지 다 있고 담당 직원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나절 수사도 아니고 그냥 전화 몇 통만 돌리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 수사 왜 이렇게 늦어지냐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제 KBS 보도로 그 일단이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방송에 나가가지고 누가 이 이야기를 하길래 네. 저는 언론에 새 나오지 않는 것 뿐이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띠지 분실 여부와 관계없이 파악은 했어야 돼요. 정말로 자기네들이 의지가 있었다면 네. 설사 띠지가 어떤 과정에서 분실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 데이터는 다 사진으로 남아있을 거고 그 확인하는데 정말 전화 한 통 해가지고 혹은 공문 하나만 보내면 바로 나올 텐데 이거를 띠지를 분실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다 다 말이 안 돼요. 띠지를 분실했다는 그러니까. 것도 말이 안 되고 아직 확인을 못했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이제 전직 검사 두 분이 나오셔서 이 설명을 요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현장에 출동했던 그 수사 검사 있지 않습니까? 이 검사가 그 관봉권을 발견한 다음에 사진 찍고 증거 채집한 다음에 제일 먼저 신흥석 검사장에게 전화 유선 보고를 했을 거다. 네. 그랬을 때 아마도 신흥석 검사장은 그게 거기서 왜 나와? 굉장히 치울 수도 없고 묻을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어쩌란 말이냐 거의 이런 분위기였을 거다. 치울 근데 수도 없고는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골칫덩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상당한 게 과제 혹은 숙제였을 텐데 결국에는 뭉개는 방식으로 그 친윤 검사 뭐 술자리에 제일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검사장으로 유명했다는 거잖아요. 신흥석 검사장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노선과 함께하면서 결국에는 건진 수사를 무마하는데 그 나팔수 역할을 신흥석이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능한 거죠. 단지 친분 관계만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게 이거를 없애는 거는 중범죄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네. 이 중범죄를 무릅써야 될 만한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단지 그냥 윤석열하고 친한데 우리 형님 어떡하냐? 야 이거 띠지 없애라. 이랬을 리가 없잖아요. 본인도 검사고 그때 당시에 이미 윤석열은 지금 파면 직전의 상황에서 누구나 예측이 가능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띠지를 없앴다? 그러면 단지 친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저는 너무 그거는 소위 말하는 나이브한 해석이고 그 범죄 행위를 무릅써야 될 만큼 깊숙하게 연관된 사정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감찰과 앞으로 뭐 수사 있는 거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특검팀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김건희 국정농단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뭐 오늘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내란에 부역했던 관계자분들을 다 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검찰에 대한 수사가 분명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명품백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 그리고 이 남부지검 같은 경우에도 이 그 관본권뿐만 아니라 비밀의 방도 발견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등등에 대해서 검찰의 부역 여부에 대해서도 특검이 확실히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부지검을 포함해서 박세현 그 특수팀 네. 예, 포함됐던 검사들이 지금 일부는 특검팀에 맞아요. 들어가서 수사를 하고 있어서 뭐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때는 못했는데 지금은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수사에 진전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때 해놓은 걸 지금 풀어먹는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직을 걸고 확실하게 검찰의 과오를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수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단죄를 하는 것이 이 조직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닌가라는 아니,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검법을 이제 개정해가지고 수사 기한을 좀 연장해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 네, 나오는데 네. 뭐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국회 차원에서는 그 부분이 확실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김건희 특검은 이거는 연장하지 아니하고는 불가하다. 왜냐하면 파생돼서 나온 게 너무 많고 양파 언니잖아요. 까도 끝이 없어요.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검은 몰라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하고 그리고 분야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입법 또는 뭐 개정안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관련 특검은 저는 다시 해야 된다고 봐요. 별도의 특검 기구가 필요하고 정말로 검찰 관련 특검 기구에는 검사 때가 묻어 있는 사람은 절대 배척을 하고 말 그대로 판사 출신이라든지 변호사 출신들만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별도의 특검이 필요한 문제지 그냥 기존에 있는 특검 지금 김건희 특검 워낙 일이 많잖아요. 너무나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가 봤을 때 검찰에 관련된 수사까지 해버린다. 저는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고 봐요. 정말로. 왜냐하면 김건희가 했던 모든 범죄 행위에서 뒤를 봐줬던 게 검찰이거든요. 근데 김건희 수사하면서 검찰 관련된 일들이 계속 나올 텐데 제가 어느 방송에 가서 늘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수사 관련해서 제대로 단죄를 받을 단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물론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없애버릴 거기 때문에 뭐 검찰이라는 조직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과오를 씻어내지 않으면 미래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검찰 관련해서는 한 번쯤은 묵은 때를 벗겨내야 될 시간이 왔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저희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늘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갔죠. 그리고 압수수색 받고 첫 조사였는데 특검이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계엄 가담 안 했다고 판단했던 때랑 상황이 달라졌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거의 이제 혐의 적용을 다진 것처럼 이제 약간 이렇게 언론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기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밤 11시 10분에 한덕수 총리가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이랑 통화했고 11시 12분에 이제 알려진 바와 같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랑도 통화했고 뭐 그런 사실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내일 어떻게 보세요?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좀 보십니까? 구속영장 청구 당연히 된다라고 보는 그 법조계 관계자들의 판단이 굉장히 유력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덕수 다음은
그러니까 수사의 흐름도로 보면 그 다음은 추경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이 터지고 그 비상계엄 의결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 의결을 해제 의결을 방해했던 추경호의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통해서 아마 소환 조사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특검이 주장한 대로 실제로 헌재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다 위증한 것에 해당하죠. 왜냐하면 CCTV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상민 장관하고 한덕수 총리가 다 떠나고 나서 남아요. 둘이 남아서 한참 얘기합니다. 6분인가 7분인가 남아서 얘기하고 각자 다 이 계엄 지시서를 받아가지고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어 모르겠어라고 주장했던 거 다 싹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그 3특검 관련된 그 민주당의 위원회가 있어요. 종합대응특위 이 차원에서 그 국회 위증 관련한 그러니까 그 국회 증감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 위증죄에 대해서 싹 다 묻겠다라는 그 입장으로 개정안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종합해 보면 어쨌든 지금 수준에서는 한덕수 구속은 자동빵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고는 진행이 안 돼요. 예. 넘버 2잖아요. 어찌 그렇죠. 됐건 넘버 2야. 이 사람이 실제로 기능을 했건 안 했건. 그리고 헌재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수사가 전혀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냥 한덕수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이런 판단을 내린 거고. 근데 지금 CCTV도 나와 있고 그리고 한덕수가 헌법재판소에 그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이후로 보였던 그 행위들 하나하나가 다 사인이거든요. 그것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한덕수가 과연 한덕수를 수사하지 않고 내란의 전모를 밝힐 수는 없죠. 근데 저는 참 이런 생각이 돼. 이분들 다 고위공직자들이잖아요. 평생 공직한 40년 공직한 사람이잖아요. 한덕수 총리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여러 정부를 거쳐서 총리를 몇 번씩이나 한 사람인데 그 사실 앞에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지 않나. 자기가 저지른 죄가와 과오가 있잖아요. 그러면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다 덮어질 거라고 어떻게 오만방지하게 생각을 한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마지막에 대선 후보 결정할 때 느닷없이 김문수 끌어안으면서 한덕수를 해야 되고 한마음에 후보 교체를 감행을 하질 않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획하고 했던 바가 너무나 얼토당토 않고 이게 실제로 실행돼서 자기들의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믿었던 것 자체가 야 국민을 알아도 정말 씹던껌으로 아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40년 공직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냐면요. 40년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40년 우리 사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검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검찰이라는 이 권력 집단이 누군가를 용서해 주느냐 쉽게 말해서 국가의 형벌권이 가해지지 않으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같은 자가 40년을 공직 생활하면서 40년을 그렇게 생활했고 40년을 그렇게 생활해서 1인지야 만인지상 총리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라든지 인재 발탁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손이 한번 봐줘야 돼요. 이거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근데 한국 총리실에 잠깐 출입했을 때 인상 깊던 게 그게 이제 계엄 터지고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이제 총리 비서실장하고 이 비서실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가 있거든요. 이제 그 전 당협위원장. 그렇겠죠. 지금 이제 다 네. 수사대상 올랐는데 정무라인들하고 이제 원래 아니까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 영어를 잘하잖아요. 뭐 본인 하버드 이제 대학원 나왔다고. 그래서 그 딱 들은 말이 룰 바이 로, 룰 오브 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있어 보이는 거 주워 들고 와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주한 뭐 미 대사가 처음에 계엄이 터진 이후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시스템이 있는 나라냐.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수습까지도 어떤 시스템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굴러가는 나라냐 했을 때 한덕수는 그 시스템에 이제 충성하기 위해서 룰 바이로 이렇게 법에 의해서 통치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그 법의 취지를 따라서 헌법을 지키려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도 아니 원래 이제 좀 안면이 있는 사람이니까 네. 딱 들었을 때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밥을 먹고 있는 그 터라서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한덕수가 그 당시에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할 때부터가 사실 그거부터가 꼼수 쓴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권한대행이라서 뭐 자기가 이게 위치가 계속 바뀌잖아요. 뭘 해도 뭘 하면 안 되고. 그럼 나중에 이한규는 왜 임명했습니까? 그 나중에. 그러니까.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잊었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고 그 저는 한덕수 총리 성격상 그때 제가 그 물어봤거든요. 그때가 이제 한 2달 전이죠. 이제 먼저 만난 미래인데 혹시 대선 출마할 거냐? 제가 물어봤어요. 네. 떠보려고. 네. 했더니 절대 안 한다고 하더라고. 절대 안 한다 해놓고 가서 후보 바꿔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당에 들어가서 그때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얼마나 비굴하냐면 5.18 그 자기가 이제 전북 사람이라고 5.18 그 묘지 그래. 왔었잖아요. 거기 서로 앞에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막으니까 저도 호남 저도 사람.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네. 사랑해야 합니다. 유명하죠. 거기 이제 시민단체가 얼마나 막으니까 네. 저도 호남 사람이다 하는데 제가 진짜 가증스럽게 느꼈던 건 뭐냐면 호남 사람 어쩌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시민단체들은 호남 사람이면 호남 사람이야. 열어주고 네. 영남 사람이면 닫나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를 이미 지역주의자로 프레임을 씌우는 네. 거예요. 자기가 그런 생각하니까. 맞아요. 네. 이 사람들이 막는 이유는 한덕수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기 때문에 막은 거예요. 그렇죠. 호남 사람에서 그렇죠. 막은 게 막은 게 아니라. 그리고 호남 사람들은 호남 사람이라는 표현을 안 한다면서요. 광주 사람입니다. 뭐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지. 호남, 영남, 호남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게 약간 그렇죠. 신문 용어, 그렇죠. 약간 기득권 담론 이런 차원의 그거는 호남. 서울이 바라보는 지방의 그렇지. 시각이에요. 예, 그런데- 부산은 부산 사람이라지 예. 전 영남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평소에 영자질을 즐겨 이기면서 예. 그렇죠. 코비드 19 이렇게 말하는 우리 한덕수 총리께서 40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안 바뀐다. 근데 결국에는 감옥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큰 배팅 하셨으면 그게 그러니까. 가셔야지. 그렇죠. 네. 가야 됩니다. 네. 네. 아니, 저는 뭐 솔직히 그런 생각해요. 뭐 배팅을 안 했으면 살릴 수도 있어요. 배팅을 했잖아 이미. 그렇지. 네, 본인이 한번 그래, 판 다 먹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제 꼼수를 부리면서 추태를 부린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뭐 지금 추태 부리는 것처럼 그 한덕수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대한민국의 뭐 이런 표현이 적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배 엘리트라고 불리었던 이 잘 나가던 검찰 출신 그리고 행정 관료 출신들이 보여주는 아주 치졸하고 협회한 행동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혀를 내두를 수준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때는 대통령도 하고 총리를 몇 번씩 하고 40년째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니 공직사회가 얼마나 썩어 빠진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총체적으로 다 개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 정부 5년간 이게 가능할까라는 답답함은 있지만 어쨌든 제가 대통령실 출입하면서 여러 참모들 쭉 만나보면 차분차분 하나하나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가겠다. 뚜벅뚜벅 가겠다라는 거여서 좀 당분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 이제 감옥행 저희가 내다보면서 네, 그 속보 몇 개 알려드릴게요.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인용했고요. 그리고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실을 연내 청와대로 이전한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저 얘기 나왔나요? 저 있었을 때는 저 질문이 없었는데요. 경향신문 기자가 질문했을 것 같은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11월 이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에서 보석을 인용했다는 게 되게 좀 특이하네요. 네. 어. 대법원에서는 저런 걸 잘 판단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법원이라는 그 기관 성격 자체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도 아니고 법리 판단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저렇게 보석을 인용하지 않는데 보석을 인용했다라는 거는 자기네들이 파기환송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네. 뭐 조이대 기술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저는 저 사건이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동규 전 네. 이 유동규가 모처에서 본인이 이제 7억 원 정도를 이제 전달했다. 자기는 기업 어디 브로커한테 받은 다음에 나는 김용한테 전달했다. 이제 이거를 진술한 거예요. 법원에서. 근데 법원에서 저거를 그 김용 쪽에서는 저 알리바이를 대기 위해서 구글 타임라인 있죠. 그걸 꺼내와서 왔어요. 근데 구글 타임라인은 조작이 불가능해요. 그게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구글 사장입니다. 그거. 그렇죠. 네. 구글 사장 여기서 왜 민주연구원장을 합니까? 그래서 타임라인을 꺼내왔는데 법원이 그거를 배척한 거야. 그러니까 김용이 말한 그 시기마다 말했던 거 있잖아요. 나는 몇 차례 여기서 줬고 뭐 예를 들면 일요일 날 16일 일요일 날
16시 12분에 그 바카스 바바리가 저 법정인 거죠? 그렇죠. 네. 그걸 몇 번 해가지고 근데 법원에서 저거를 증거를 채택 안 하는 바람에 김용보 원장은 진짜 억울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타임라인 제가 본 건 아닌데 이제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구속이 됐으니까 2심까지 이제 결국 패소가 했으니까 저는 근데 이 정도면 조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유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하니까 여기서는 그 법원의 이런 어떤 부조리에 대해서 처음부터 강력하게 저항하더라고요. 근데 말이 뭐 여러 개 있어요. 뭐 유동규가 그 당시에 뭐 갑자기 어려워져서 뭐 네. 여러 사안이 있었거든요. 돈이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다 빼고 구글 타임라인을 이 기자님도 한번 펴봐라 그걸 조작할 수가 있는지 그랬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우리 법원이 사실관계 인정하는 것을 꺼내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받고 있는 사건 성격들이 이과적인 것들이 많아요. 똑같은 논문이라도 이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고 이 재판부에서 안 받아들여요. 그쵸. 진짜 그래요. 양형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리 헌법이 네. 판결의 사실관계 확정을 판사의 자유심증으로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처럼 네. 배심 재판이 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 다층에 걸쳐서 필터링이 되니까 네. 이런 오류가 안 생기는데 말 그대로 판사가 봐가지고 구글 타임라인 신뢰도가 99.99%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0.001%에 해당하는 경우야라고 해보면 어떻게 제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견제할 방법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진짜. 네. 판사가 신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1, 2심 판결에 뭐 검사들하고 변호사 이렇게 하잖아요. 공방전 하잖아요. 근데 판사 앞에만 가면 일단 그러더라고요.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그 언중이 가서 뭐 소송할 때도 혹시 판사님 물어보면 그냥 목청을 높이지 마라. 아니 그 기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어느 한 사람이 소송 걸리면 법원에 대한 기사 다 쓰지 말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막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네. 재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여간 판사님의 비위를 거슬려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법원이 얼마나 법과 원칙대로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게 맞아요. 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에요. 음. 정말 재판장이 법과 원칙대로만 하면 존경하겠어요? 너 왜 이거 이렇게 판단했어? 이러지. 법과 원칙대로만 안 한다는 걸 너무나 잘하는 거야. 요새 뭐 법조인들 방송 나가도 영업 괜찮으시죠? 괜찮아요. 뭐 요새 소송 많지 않아요? 끝나셨나?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위기인데 예. 네. 방송인으로 전업하시려고. 정치적으로 주로 수입을 아니 우리 고매하신 판사님들께서 이런 거 찾아보고 그러지 않아요. 저 가도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여기 동접이 한 10만 나와줘야 네. 정필수 변호사님 포지션도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이거 보시는 판사님들은 저하고 내신 그래. 똑같은 생각을 하실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그러니까